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 책임을 두고 도청과 시청과 구청과 경찰이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설마요? 너 탓이요? 네. 해마다 대책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비 오면 제일 먼저 떠내려가는 게 바로 수해 대책입니다. 또 온 나라가 물과 시름에 잠겼던 지난 주말 골프 좀 친 게 뭐 대수냐는 홍준표 대구시장. 하하, 참 정말 온 나라가 골프장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곳곳이 구멍이라고요. 네. 7월 18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곳이 바로 충북 오송 지하 침수 사태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지금 오늘 현재 이곳의 수습 대책, 수습 지금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내부에 좀 펄이 남아 있어서요. 내부 진입이 아주 수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펄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 오송 지하차도 부근에서 마지막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희생자는 60대 여성이었고요. 이 오송 지하차도 밖에 약 200m 정도 떨어진 도로변 풀숲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경찰에 실종 신고된 실종자 모두 찾은 걸로 됐고요. 이번 참사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 9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요, 혹시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이어나가겠다고 했고요. 현재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실종자에 대한 유류품, 희생자의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또 실종자가 발견된 만큼 외부에 대한 수색도 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하차도 내부 펄 긁어내고 나면요, 내부에 대한 감식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추가로 발견된 이 실종자, 싸늘한 추검으로 발견됐는데 그 위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차도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차도 바깥 부분이었는데 아마 미루어 짐작하는데 현장에 이제 관계자들의 이 구조대의 미루어 짐작은 아마 일단 지하차도에서 빠져는 나왔지만 결국은 이 안전한 곳을 대피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변을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고, 정확한 원인은 그리고 좀 감식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텐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현장 감식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러저러한 지금 이 현장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가 봐, 여의치는 않은가 봐요. 일단 충북경찰청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강 제방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은 마쳤습니다. 1차 합동 감식은 됐어요? 네. 구체적인 감식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지하차도에 제때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법리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통상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형량도 상당히 높고 요건도 상당히 완화됩니다. 즉 공중이용시설로서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발생하고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네. 법 적용 자체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 관리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짚어볼 게 많은 게 김현주 평론가님, 왜 계속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인재 가능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지하차도의 통제가 진즉 이루어졌더라면 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일은 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있기 때문이겠죠. 네.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왜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 왜 못했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국무조정실이 이미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감찰에 나섰는데 이미 주민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경고와 신고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그 사고 발생 시점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앞선 시간인 7시 2분경에 네. 이미 112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때는 주민을 긴급 대피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이 담겨 있는 신고가 들어갔었고 곧 이어서 7시 58분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약 1시간 전이죠. 네. 이 지하차도 빨리 통제해야 됩니다라고 또 112에 신고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임시 제방 쌓은 거 있잖아요. 네네. 행복청에서 쌓았다는 거. 네. 그게 이제 뚝이 터지면서 강물이 범람하면서 물이 완전 폭포처럼 그 터널 안으로 지하차도 안으로 쏟아졌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뉴스파이터에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사고 약 1시간 전에 이미 그 궁평 1리의 장창규 이장님이 뚝 무너진 걸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 하면서 119에도 신고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112에 2차례, 119에 1차례 신고가 들어가서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네. 인재라는 지적을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2 신고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왜 지금 인재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재근 평론가님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히 장소를 콕 집어서 주민분들이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그 의혹이 뭐냐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네. 엉뚱한 곳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장소를 말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그게 뭐냐면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이 네. 궁평 제2 지하차도인데 그렇죠. 여기가 미호강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여기로 간 것이 아니라 네. 거리가 먼 강하고 거리가 먼 궁평 제1 지하차도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네. 지금 국무조정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정부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경찰이 왜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감찰의 목적이다. 아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건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현직에 계셔봤으니까 경찰에 몸담아 보셨으니까 저 부분은 저 감찰 결과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블랙박스 위치 GPS 등을 하면 실제 신고를 받고 어디로 갔는가는 최초로 어디에 갔는가는 다 나오겠죠. 최초 출동 지점은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자가 동일인이었고 미호 천교를 공사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제2궁평 지하차도라고 통제 요청 지점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112 상황실이 그 신고 위치, 문제되는 위치를 찍어주는데 실제로 출동한 경찰이 그 찍어준 위치에 정확하게 출동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와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동일한 명칭의 지하차도가 다수 존재한다면 실제 문제되는 지하차도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 불분명하다면 여러 지하차도를 동시에 둘러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주무부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는데 이 경우에 경찰은 주무부서를 찾아 실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은 들어마땅한 것 같습니다. 감찰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요. 뉴스파이터가 어떤 사건 같은 걸 전해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고를 받는 그 관제센터에서요. 신고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시죠? 그럼 여기 지금 건물이 많아요.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재차, 3차, 4차 물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위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고받고. 대충 얘기하면 저희가 다 둘러볼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처음에 신고를 받고 그냥 궁평 1 지하차도를 갈 게 아니라 이 지하차도를 정확히 2인지 1인지 파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일단 이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단정하지 않겠지만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좀 지켜볼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앞서 8시 40분에 그 6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이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흘러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양나래 변호사님 통제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9분이 지난 시각에 오전 8시 49분쯤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시내버스 업체들의 우회 노선을 통보했습니다. 강내면에서 미호강을 건너 오송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침수되자 네. 버스 노선을 우회하라고 이제 안내를 한 건데요. 그런데 네. 이 우회 노선에는요, 사고가 발생한 궁평 2 지하차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차도는 이미 오전 8시 40분 침수되어서 소방당국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한 버스 회사 관계자는요, 오전 8시 50분쯤에 궁평 2 지하차도 쪽으로 우회하라는 운행 연락이 왔다. 청주시가 당시 사고가 있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거 그대로 놔둬보세요. 15일 날이에요. 이 참사가 일어난 날이. 그러면 보세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일어난 날이 당일 15일 당일 오전 8시 40분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톤의 물이 6만 톤의 물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상상도 못한 양이에요. 그 6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지하차도로 그야말로 막 밀려듭니다. 삽시간에. 그런데 보세요. 9분 뒤에 시내버스 업체들 단체 대화방에 뭐라고 뜬다고요? 청주시 대중교통관에서 보낸 문자에 침수된 도로를 피해서 우회해서 운행해라. 그런데 그 우회 운행 코스에는 도로에는 궁평 2 지하차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물이 들어찼는데 6만 톤의 물이 들어찼는데 궁평 2 지하차도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청주시 관계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옥산교 쪽으로 우회해서 이제 가자고 얘기를 한 거는 8시 49분, 50분 그쯤인 거는 좀 알고 있고, 저희가 궁평 2 지하도로 가란 얘기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가는 방향 궁평 2 지하도 말고도 또 다른 노사도 있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사고 나신 분한테 이제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쪽으로 이제 가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뒤늦게 지시를 했냐라고 자꾸 언론 보도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침수가 된 도로 상황, 그리고 뭐 소방에서 구조 출동을 한 사항을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안에. 산교 쪽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 오송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8시 49분, 50분에 그 단톡방에다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도로가 통제된 시점이라서 저희가 알 수는 없었고. 자,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저 청주시 관계자의 방금 얘기한 도로교통정책 대중교통과 관계자 얘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제 풀어드릴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들어오면 말씀드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우회한 도로를 얘기할 때 궁평 2 지하차도로 가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다른데 뭐 옥산교 쪽 가라고 얘기한 건데 그쪽으로 간 다음에는 나머지 이른바 이 국도 지방도 같이 이제 구불구불한 길도 있다. 그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될 거라고 판단한 거지. 바로 궁평 2 지하차도를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747 버스 기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지하차도로 우회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가 왜 9분 뒤에 앞서 보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언제 사고를 인지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대목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그 사건 경위가 파악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원 노선이 침수됐다는 버스 기사들의 제보를 받고 업체 측과 우회 노선을 협의한 것이고, 따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서 지하차도 침수 사실은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사고 당일 오전 8시 35분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다는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이때는 사고 5분 전입니다. 이후에 지하차도 침수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긴 보냈습니다만 이 시점은 사고 후 2시간 30분 뒤 오전 11시 14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그 청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가 버스 운행업체 단톡 대화방에 남겼던 그 우회하라,
버스들은 우회하라고 지시한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 청주시의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이 부분 보세요. 이게 원래 이제 노선이에요. 원래 노선인데 원래 노선이 침수가 됐으니 우회하라. 그런데 어디로 우회하냐? 지금 보이 옥산교 있죠. 옥산교로 우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궁평 이 지하차도로 가라고 한 적은 없다. 앞서 저희가 그 관계자 얘기 중에도 그 분이 그랬죠. 이쪽 즉 궁평 이 지하차도로 가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옥산교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옥산교 쪽은 괜찮은 것 같다. 지금 아까 저희가 들려드린 그 관계자 얘기 나오죠. 옥산교 쪽은 괜찮은 것 같으니 그쪽으로 우회하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옥산교까지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버스가 운행한 것은 버스기사 자체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런 뉘앙스로 무게가 실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옥산교까지 갖다 쳐요. 옥산교 이후에는 지금 지도에는 자세히 표시가 안 되지만 중간중간 구불구불한 길, 왕복 저희가 그 지역을 이 위성사진 같은 걸 쭉 봤더니요. 그 도로폭이 왕복 2차로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은 협소한 그런 도로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길로 갈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저기로 간다는 걸 예상치 못했다는 게 지금 청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일단 해명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옥산교까지는 우회해라. 옥산교로 우회해라고 저 빨간 노선 말고 저 빨간 노선이 원래 운행 노선인데 저기가 침수됐으니 옥산교로 우회하라고 지시는 했다는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럼 자기들은 책임은 못 지겠다는 겁니까? 안 지겠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섣부른 발언으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 규명은 어떤 형태를 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될 수밖에 없고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응 자체가 전반적으로 느슨할 뿐만 아니라 옥산교로 우회하라는 취지의 발언만 두고 본다면 당연히 제2 지하차도도 통과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지시를 받은 누군가의 지시인지는 밝혀내야 하겠습니다만 일방적인 지시를 받은 747 버스 기사가 그 길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법적 책임 여부는 쉽게 논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고 상황에 대비해서 적절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론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침수가 됐고 9분 뒤에도 우회하라. 물론 청주시 관계자들은 청주시에 있는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 도로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알 수는 없죠라고 일단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이에 747번 버스는 영상과 사진에서 여러분 보실 때마다 가슴 아픈 그 참혹한 이 장면에 가슴 아픈 그 버스예요. 747번 버스에서는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저 버스에 이제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승객들이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우리의 이웃과 같은 그런 평범한 시민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지금 감정이입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 타고 있던 승객들이 예를 들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청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출근길에 올랐던 70대 여성도 있었고 아유.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 30대 청년 초등학교 교사 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동료와 함께 출근 중이던 40대 남성 의사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그 안에 버스 기사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사분이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버스 기사분의 동생의 말에 따르면 그 기사분이 8명을 먼저 탈출을 시키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버스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버스의 창문을 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희생된 20대 여성의 유족이 마지막으로 그 여성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버스 기사분이 와서 물이 들어차니까 그래서 유리창을 깰 테니까 탈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스 기사분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버스가 747이잖아요. 이게 비행기 네. 보잉 747 있잖아요. 네. 그 비행기 이름을 따서 버스 노선 이 번호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저 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었다고 하는 거고 저기 배정되는 기사분들은 베테랑 기사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기사분이 굉장히 경력이 많은 기사분이고 날마다 첫 차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던 굉장히 성실했던 분이었었는데 마지막까지 본인의 목숨을 바쳐서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지금 버스 저 운송회사 홈페이지에는 애도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747 버스는 아무한테나 주는 번호가 아니고 아무한테나 몰게 하는 버스가 아니래요. 정말 이번에 희생되신 이 기사님처럼 베테랑 기사고 저 버스가 공항을 간대요. 청주공항 쪽으로 가는 버스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보잉 747에서 따와서 747번 버스라고 할 정도로 베테랑 기사님한테 이렇게 줄 정도로 정말로 성실하고 그리고 근면했던 그런 기사님이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담 아나운서 마지막까지도 승객분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도 이 작은 쇠망치로 버스 유리창을 깨려고 했던 버스 기사님의 그 모습이 막 떠오르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집니다, 지금. 네, 이 버스 기사처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버스 뒤에 있던 화물차의 운전기사인데요. 화물차를 운전하던 유병조 씨 44살입니다. 이 유 씨는요, 거센 물살에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버스가 시동이 꺼진 걸 발견하고 이 화물차가 14톤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로 버스를 충돌해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결국은 화물차도 금방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요. 결국은 이 운전기사도 창문을 깨고 화물차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물살에 휩쓸려서 이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를 꼭 붙잡고 있는 20대 여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끌어올리고요. 네. 그리고는 이 뒤쪽에서 물 위로 정말 머리만 동동 떠서 살려달라고 외치던 남성 2명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둘도 올려서 난간을 붙잡게 했다고 합니다. 이날 구조된 9명 가운데 3명은 이 유 씨가 구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필사의 노력을 하신 분이 진짜 계셨군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이 화물차를 운전하신 유병조 씨, 이분이 체구가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래요. 그런데 남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때문인지 왜 그럴 때는 왜 초인적인 힘이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0대 여성을 저 끌어올릴 화물차인가 수 봐요. 저 뒤에 있었던 화물차. 거죠. 네, 세상에.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 구해진 20대 여성의 부모님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한 언론에 그 자신의 딸의 목숨을 구해준 정말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이분을 찾아가서 두 손을 잡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우리 딸 얘기를 듣고 보니 딸이 이제 힘이 빠져가니까 같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 손 놓으세요라고도 했는데 어머. 이 기사분이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기도 하고 이분들의 생명이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후진국형 참사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 지적도 일단 잠시 접어두고요. 지금은 현장 감식을 통해서 정말로 막을 수는 없었는지 정말로 인재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일단은 시급해 보이고요. 반드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대책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지난 일주일 넘게요.
전국이 정말 비 피해가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많았어요. 물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오송 지역 정말 너무 마음 아프지만요. 곳곳에 피해가 있다라는데 지금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5일에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 골프를 시작했고요. 비가 많이 와서 오후 1시에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날은요, 밤에 대구에서도 한 명의 실종자가 나왔고 경북에서는 총 19명의 사망자가 집계된 날입니다. 이날이 여러분 15일이에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15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전국이 난리 난 날이고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날이잖아요. 8시 40분에 참사 일어났는데 11시에 골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일단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십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입니다.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그 뭐 내가 어제 오늘 그런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쓸데없는 소리야.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예?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지사님 골프 치시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보고받은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래서 수사를 오히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기자들한테 하재근 평론가님 수준에 맞는 수준 좀 맞는 질문 좀 해라. 그것도 질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오히려 기자들을 훈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트집을 잡고 벌떼처럼 덤벼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나올 거냐 본인을 기자들하고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공직자인데 공직자라는 의식이 좀 없는 것인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SN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 어제는 이렇게 올렸고 오늘은 호우경보 발효 시에 부단체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정서법을 빌려서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연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은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할까요? 기자들은 나옵니다. 비상시에. 비상시에요. 기자들도 비상시에 휴대전화 연락 안 되면 질타를 받아요. 상사한테. 그럼 아직도 이게 구시대적인 조직이에요? 비상근무 때 나오라면 나옵니다. 뉴스투보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엊그제 주말에 다 그랬어요. 기자들이. 언론사가 다 그래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답이 됐나요?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뭐 대구에서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그 상황 때 대구에서도 실종자 한 명이 있었던 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대구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북구 팔거천 강변에서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홍준표 시장이 해명을 했는데 60대 한 분이 자전거를 끌고 출입 제한 조치를 한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하천변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빠진 사고다. 당시에 큰 비가 오지도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하, 뭐 일단 김현주 평론가님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는 큰 비도 안 왔고 만약에 저 말은 그게 깔린 것 같아요. 큰 비가 왔다면 하천변에 공무원을 배치해서라도 천변에 통제 못 들어가게 통제했을 텐데 못 들어가게 통제라도 했을 텐데 당시에 대구 지역은 큰 비도 안 한 상황이어서 통제할 인원도 없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 저 여성에게 뭔가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뭐 책임질 바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읽히잖아요. 그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방금 전에 기자분들 뉴스특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뭐 자유직업인인 패널들도 그렇습니다. 패널들도 비상 상황이 생기면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국민된 마음으로 다 함께 하는 것인데 아니 그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마치 그 피해는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온당치 않은 일이죠. 아니 그러면 양날의 변호사님 이 대목이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지자체장으로서 그래요. 지자체장이 본보기 즉 모범을 보여야지 다른 부하 직원들도 편히 쉴 거 그런 것 때문에 나도 골프 친다. 주말이지만 지하철에 골프 쳤다. 그러면 그날 15일 날 그럼 나머지 공무원들도 편하게 집에서 TV 보면서 오늘은 어떤 예능 볼까? 그럼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율하면서 주말 골프를 치러 간 지난 15일 중대본에 따르면요. 대구시 공무원 1,014명이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가 비상근무 지시한 적 없다.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오히려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이제 이게 약간 동문서답 같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자신은 골프 치러 가면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1,000명이 넘는 공무원에게 비상대기하라고 지시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 나머지 공무원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지자체장은 뭐 했냐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나 지금 여론이나? 예,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뭘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내가 비상근무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상근무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한테도 지시를 안 했다. 내가 지시를 안 했는데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했다. 나랑 상관없이. 나는 거기서 뭐 따로 국밥으로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대구 시민은 이런 식이면 재난이 발생하면 각자 도생하라고 긴급 문자라도 보내야 할 판이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MZ세대 공무원들한테 주 4일짜리면 퇴직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분인데 본인은 주말에 쉴 거 다 쉬고 평일에 9to5 근무만 한다면 그게 구급공무원이지 광역단체장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급공무원도 이런 정도 비싼 상황이면 요런 발언이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구급공무원 무시하는 발언이죠. 구급공무원들 다 이럽니까? 예, 다 비상근무 하시는데 어쨌든 광역단체장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물난리가 난 와중에 홍준표 시장은 골프장에 샷을 날리러 갔다. 모든 재해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야 시민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 뭔가 뭐 비유나 이런 거 할 때 진짜 신중해야 돼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뭐 굉장히 마인드가 그냥 느슨해서 9시 출근해서 6시 땡 뭐 그렇게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진짜 역풍 맞을 바를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앞으로 진짜 잘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당은 뭐 홍준표 시장이 말이 맞지 뭘 그걸 가지고 호들갑이에요. 진짜 언론들 그럴까요? 반대된 뭐 비판 목소리 없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이 여당의 한 의원이 아니라 박성배 변호사님, 김병민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럼 지도부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당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진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기현 대표, 기록적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다.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에 당헌, 당규 위반의 사실이 확인되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나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하. 혹시요, 이제 앞서 그 홍준표 시장이 막 기자들한테 둘러싸고 나올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뭐 제가 보세요. 이런다고 내가 기죽고 말이야. 뭐라 했죠? 그다음에 잘못했다 그럴 줄 아네. 잘못했다. 뭐였죠? 내가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일 한 일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 나오고 뭐 김기현 대표는 윤리위까지 언급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이 정도에서 야, 상황이 만만치가 않구만. 그럼 내가 좀 SNS 통해 좀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정치인들이 쉽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속내야 제가 정치 뭐 직접 뭐 선출직 공무원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마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쉽게 사과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정말 정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잖아요. 네. 시장도 하시고 그렇죠. 도지사도 하시고 네. 다선 의원에 뭐 대선 주자도 하셨고 네. 이런 분이라면은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흔쾌히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는 게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선출직에 나가면은 국민들한테 한 표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럴 네. 때는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공공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좀 뭐 일종의 배신감이랄까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야말로 막말이 난무하고 하지만 사과는 전무한 그것이 요즘 정치 상황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예요. 홍준표 시장의 저 이제 언행에 대해서는 이제 한 2년 남았나? 2년 좀 더 남았지만 어쨌든 뭐 평가할 거예요. 그럼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야당에서도 특히 이번 참사에 유족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대체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김의겸 의원은 저 얘기를 해놓고 나 정말 나 진짜 비유 잘한 것 같아 이랬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궁평 지하차도 이 참사를 그냥 핫 이슈, 그냥 핫 키워드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에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비유를 한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항상 비유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지. 그걸 비유를 하면서 이상한 말, 잘못된 말을 가져다 끌어다 쓰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가져다 쓸 때 쓰더라도 왜 또 이렇게 참사가 벌어진 걸 유족들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막 온 국민들이 애통해하는 그런 사건을 가져다 정치적 공격의 비유 소재로 가져다 썼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을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기자 출신 의원이 그런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일단 여당은 득달같이 들고 일어났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도리가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함부로 인용해 물의를 빚은 김의겸 의원 같은 모습은
여당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 수습과 복구, 대책 마련보다 정쟁이 먼저인 정당과 정치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글쎄요, 뭐 이 부분을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도 뭐 동의하냐 그걸 떠나서 일단 뭐 정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뭐 김의겸 의원을 필두로 해서 뭐 특정 당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측에서 최근에 있었던 뭐 외교나 혹은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을 모두 정쟁의 요소를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의 경우는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변인으로서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바람에 온 국민의 뒷머리를 잡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고 수습도 제대로 안 됐고 지금 그 지역에 비가 또 온다고 해서 완전히 사고 수습하려면 며칠이 걸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니, 유족들의 마음을 정말 후벼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지하차도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다 밀어넣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 민주당에서 무슨 대책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김의겸 의원이 왜 저런 걸 비유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왜 저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출신이고 경력도 많이 되신 분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뭔가 조금 이 대통령을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충격적인 키워드를 가져다 써서 최대한 자신이 하는 말에 주목도와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생각이 앞섰던 것은 아닌지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네.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저의 불찰이고 윤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 위협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뭐 하루 만에 사과는 했다니까 뭐 유족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3자니까. 근데 유족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걸 저는 비유 안 할게요. 어쨌든 이번 참사가 난 지역에 갖다 붙이면서 했을 때는 마이크 앞에서 하다가 그렇죠. 왜 사과는 SNS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점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죠. 이전번에도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피해 본 분이 여럿인데 윤석열 대통령만 지칭하고 그 외의 분들은 등으로 해가지고 그 SNS에 사과를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기자분들 앞에서 해서 공공 미디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나갔는데 이것을 사과할 때는 그냥 SNS상으로 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사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자분들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뭐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면 그 영상으로 그냥 이건 천년만년 남을까 봐 혹시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얘기에 다들 맞장구 칠까요? 뭐 할 말 한 것 같은데 그럴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남아있는 유가족 분들에 대한 어떤 손톱만큼의 연민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나중에 이제 합동 감시도 끝나고 하면 김의겸 의원이 진짜 진정하게 사과를 한다면 석고대제 심정으로 찾아뵈세요. 정말 이 뭔가 무리한 발언을 했다. 제정신이 아닌 발언을 했다. 그런 말을 유족분들한테 가서 사과하기를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요. 자, 이제 좀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새벽에 119로 뭔가 심상치 않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15일 새벽 6시 6분쯤에
119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네. 바로 30대 남성이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자신의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건 이 다급한 신고잖아요. 지금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요. 아내와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러 왔는데 이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에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하지만 경찰 일단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CCTV가 있었나 봐요, 주변에. 네, 제 방이었기 때문에 근처에 아하. CCTV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 이 남편이요, 잠진도 제 방에서 아내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린 겁니다. 세상에.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상상도 못할 장면이 펼쳐집니다. 뭔데요? 이 CCTV 속 남성은요, 물에 빠진 아내가 허우적대면서 나오려고 하면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내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결국 이 발견된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요, 돌에 맞은 흔적인 멍자국과 어머. 혈흔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해경은 남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양나래 변호사님, 저 남편이란 저 인간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네, 그러게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아내하고 불화가 지속돼서 더 이상은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캠핑과 낚시를 하자고 아내를 꼬드겨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에 잠진 도로로 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 인간이 저 모자 푹 눌러쓴 인간이에요? 얼굴 공개 좀 하고 싶어요, 진짜. 마음이 굴뚝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네네. 해경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요. 아내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남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악마 같은 인간이요. 구속 전 피의자 심은 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했어요. 그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왜 거짓 신고했습니까? 아내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숨진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내에게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볼까지 더 주냐 하시나요? 아내를 살리라는 생각 못 드셨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저 악마 같은 인간이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요, 진짜. 남편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전반을 인정했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 이상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머리에 돌에 맞은 흔적으로 멍자국과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돌에 맞을 당시 아내는 살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화가 지속돼서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헤어지면 될 일이지 굳이 헤어지지 않고 살인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화가 살인의 원인이라면 보통 동기 살인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획적 살인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잔혹한 범행 수법이 사용돼 중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아내에게 돌을 던진다. 인간의 비장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법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울산 중구에서 온 제보인데요. 아하.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시던 중에 마주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허, 네. 네, 오전 9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배달을 위해서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저희 제보자인데요. 네. 뒤에 오는 저 검은색 차량 보이시죠? 좌회전하면서 저렇게 도로 연석에 쾅 부딪힙니다. 지금 오토바이 후방 카메라인가 봐요, 지금. 맞습니다. 네. 이제 전방 카메라를 보시면 이건 전방 카메라 됐거든요. 네, 싹 하고 오토바이 옆을 빠르게 지나가죠. 자, 저 검은색 차량 지금 흰색 차선을요. 왔다 갔다 어머.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세상에. 한눈에 봐도요. 정상적인 운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상함을 감지하고 제보자분이
바짝 뒤를 쫓습니다. 아하, 네. 이 차량 트럭도 방금 빠르게 추월을 했고요. 추격전이 빠른 시작됐나요, 속도로, 지금? 네, 아하. 도로를 주행하는데 네. 여전히 차선을 넘나들면서 어머. 아주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말 그대로 고개 운전이에요, 지금. 저렇게 차도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정신없이 바꾸면서 지금 저렇게 고개 운전하면서 추격전을 이 제보하신 오토바이 운전자분과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이 제보자분 지금 이 오토바이 타신 분이에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장면이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 차도 위험하지만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 저분도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계속 쫓아갔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또 있어요, 네. 네. 배달 중이던 제보자분 계속해서 이 차량을 쫓아가고요. 한 골목길로 들어가서 차량 옆에 바짝 붙어서 속도를 줄이게 하고 정차를 시킵니다. 차량 운전석으로 제보자가 다가가서요. 운전자에게 나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허.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죠. 네. 나와라. 창문도 문이 내리고요. 열리네요. 네, 나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뒤에요. 또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을 합니다. 네. 차량 운전자는요,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야, 진짜 저분 대단하신 게요. 하지근 평론가님. 저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오토바이 타신 분 제보자입니다. 이분이. 제보해 주신 분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본인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10일 오전 9시 36분경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하, 날이 네. 환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출근 시간대입니다. 오전 9시 36분. 그런데 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 모습을 배달 기사분이 딱 목격을 하고 네.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어허. 본인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쫓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그 다른 SUV 차량 운전자도 함께 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하고 그 SUV 차량이 네. 공조를 해서 아하. 저 음주운전 차량을 점차 이렇게 속도를 낮추게 해가지고 결국 정차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 제보자분, 즉 오토바이 운전자신 제보자분과 SUV 차량 차주의 합동 작전이었는데 이 제보해 주신 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중이었고요. 근데 뒤쪽에서 크락션 소리도 많이 울리고 좀 어수선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도블록을 부딪히는 걸 보고 음주운전이구나 이제 의심을 했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등원을 하는 시간이었고 안 세우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세우고 보자 뭐 이런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창문 열었을 때 일단은 눈도 초점 다 풀려 있는 상태고 횡설수설을 하고 음주가 100%구나 싶었죠. 말하기를 이제 이번이 두 번째다. 한 번 걸렸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 그냥 가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제보자분의 정의감이 발동된 배경에는 앞서 들으셨죠. 그 시간이 아이들, 유치원, 특히 유치원생들 아이들의 등원 시간과도 맞물려 있어서 저 운전자 지금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뒤쫓아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검거됐던 저 차량 운전자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반이었잖아요. 아하. 밤새도록 아마 드셨던 모양인데 만취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무면허 상태에다가 세상에 왜 여러 이래요? 가지를 고루 갖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저럽니까? 우리나라가 뉴스파이터가 늘 이런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건 늘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계속 끊이지 않는데 양날의 변호사님, 아니 법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지금 현재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삼진아웃이라고 해가지고 3번까지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가벼운 처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네요. 거고요. 중한 처벌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질이 나쁘군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보해 주신 조 선생님 구체적인 이름은 이제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조 선생님인데 이담아나서 이렇게 조 선생님처럼 뉴스파이터에 제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아하. 카카오톡 채널에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친구 추가를 하시고 제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인스타그램의 아이디가 뉴스파이터입니다.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바로 이 이름으로 제보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뉴스파이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보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보해 주시고 또 음주운전자를 검거까지 하는데 조력을 주신 조 선생님 그리고 SUV 운전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음주운전 근절되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도 여러분과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요, 지난달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도 지금 회자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부산경찰청이 지난 12일에 공개를 했는데 화재는 지난달에 벌어진 화재였습니다. 아하.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요, 지난 6월 14일이었습니다. 네. 새벽 12시 10분께 부산진구 계금동의 한 빌라에 화물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화물차의 적재함에 나무 판자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여기서 이제 불이 아마 지금 시작됐던 저런 상황 모양입니다. 같아요. 사진상에 아이고 보세요. 아이고. 그렇죠. 네. 온통 뿌옇죠. 네.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신고를 받고 이제 소방이 출동을 해서 화재는 진압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연기가 빌라 앞에 어머. 온통 가득 차 있었고 아마 세상에. 빌라 안으로도 연기가 유입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피를 요하는 주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게다가 시간대가 이담 아나운서 새벽 시간대니까 저 화재가 난 걸 모르는 분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어르신도 있었던 아하. 모양입니다. 당시 현장에는요.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두 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연기가 가득 찬 그곳으로 망설임 없이 바로 현장에 진입을 해서 주민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아하. 그 상황이요. 바디캠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래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고요. 지금 나올 수 없습니까? 연기 때문에요. 우와, 오. 자, 기어서 나오세요, 기어서. 아, 보이네요. 잠시만요. 기어서 나오세요, 기어서. 기어서. 여기에 왼손. 사람도 없죠? 나오세요. 사실 화재가 났을 때는요, 시뻘건 불길 자체도 위험합니다만 지금 저렇게 뭔가 이 유독가스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경찰분들이 기어서 나오세요라고 하는 게 혹시 매뉴얼대로 진행을 잘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재로 연기가 발생했을 때는 몸을 최대한 숙이고 물에 적신 수건을 코와 입에 댄 채로 빠져나오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몸을 숙이고 나오라는 취지로 유도를 한 것이고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긴박한 구조는 계속됐는데 그래요? 그 모습 영상으로 마저 보시겠습니다. 네. 안 나온 호수가 201, 203, 303, 3... 네? 옳지! 지금 밖에 화재가 나왔고 연기 때문에 지금 다 데끼 있거든요. 화재 불났어요, 불. 다른 사람 더 있어요? 주세요. 진짜 영상만 봐도 저희가 정말 조마조마할 정도로 긴박했는데 진짜 양나래 변호사님 귀가 안 들리셨던 이 어르신은 이 문을 세차게 두드린 경찰분 아니었으면 밖에 화재가 날 줄 몰랐을 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경찰관들은요, 건물주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호실의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대피를 도왔습니다. 네. 그중에는 귀가 안 들리는 분도 계셨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문을 몰라 하시니까 온몸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구조를 했습니다. 이 결과요, 너무나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이 모든 분들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 네, 정말로 경찰분들께요 감사드려요. 정말로 이 순간에 전국에서요 발로 뛰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모든 경찰분들께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신 시청자분이 사진과 함께 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7월 일어난 일이니까 딱 1년이 됐네요. 가족과 충남 부여로 여행 가는 길에 국도에서 잠시 쉬며 사진을 찍었어요. 가방은 바로 옆에 정자에 두었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이 가족이 사진 찍는 모습을 또 가족이 찍은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일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가방을 둔 채 차에 탔고 30분쯤 지나서야 알게 됐죠. 서둘러 돌아갔지만 가방은 정자에 두었던 가방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하필 CCTV도 없는 곳이었네요. 현금도 현금이지만 가족이 준 귀중품 선물, 남편과의 소중한 기념품, 중요 서류 등 이게 다 들어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꼭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소식 진짜 들려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